오해는 얘기하지 않았던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포용과 혁신 세미나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그 미국 연구에 지금 많은 또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신 이혜정 교수님 발표 토론을 맡게 돼서 또 너무 어, 감사하고 또 한국 외교에 대한 시사점을 또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대선 결과에 대한 저의 소감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그, 그 인권, 인간 권리, 뭐 이러한 그 과도한 적용, 해석, 이런 것들이 그 대선 그 과정에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그 신문에서 많이 또 보도되고 해서 저도 조금 지켜봤던 그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그 백설공주를 그 주인공을 백인이 아닌 그 흑인이 이렇게 어, 어, 뭐죠? 주인공이 되고, 그 백설공주가 아니라 흑설공주가 되고, 또 뭐 백인 인어공주를 또 흑인 인어공주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또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일상적인 거 또 보통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관념 이런 거를 많이 넘어선다 이런 생각도 많이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그 할리우드 스타들의 그 해리스 지지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뭐 민중들의 어떤 삶 이런 걸 대면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라틴 또 흑인들의 그 해리스 지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많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그 여론조사 이런 거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경제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뭐죠?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어떤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는 뭐 쓰레기 섬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쓰레기다 뭐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도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들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박빙의 그 공화민주의 그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보도들이 대부분 미국의 진보 언론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많이 된 걸로 저도 나중에 좀 이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는 이런 여기를 베이스로 하는 그 언론들이 상당히 뭐죠? 그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오도했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진보 언론이 더 이렇게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모습은 실제 미국의 요번에 이제 그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면은 상당히 민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어쩌면 또 기존의 그 종이 언론 매체보다는 오히려 뭐죠, 유튜브나 또 다른 틱톡 뭐 이런 종류의 그 신언론 매체들의 중요성 이런 거를 잘 반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트럼프는 미국 다수의 그 민심이 우선했던 이슈들, 예를 들면 경제 생활이라든지 불법 이민 문제, 또 정체성 문제 이런 거를 잘 파고 들어서 좀 성과를 낸 거라고 보고요. 또 미국 그 국민들도 상당히
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나.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나.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경제, 뭐 이민, 정체성 이런 것들 그 트럼프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이런 정책들은 트럼프만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그좀 준비되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이번 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불호를 오히려 트럼프의 호가 오히려 넘어선 선거였다. 뭐 이렇게 저는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그 대선 이제 분석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외교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삶이 뭐죠, 저기 그 부동산 업자 또 그리고 뭐죠, 저기 그 TV 뭐죠 프로그램에 그 진행자 이런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거래를 잘할 거라는 우리의 이제 그 관념 같은 게 이제 고정관념처럼 이제 돼 버린 거죠. 또 실제로 그런 쪽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외교는 이렇게 거래를 가정한 뭐 압박 외교 또 아니면은 압박을 가장한 거래 외교 이런 성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마가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무가내 외교였다고 하고 그리고 바이든 외교는 뭐 좀 속된 말로 그 조금 마실간 외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트럼프 이기는 이제 상당히 천하무적처럼 행동하려는 그런 외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은 뭐 상당히 여세를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도 중간 선거 전까지 한 2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또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외교에 대해서 동맹 국가들이나 우호적인 국가들은 쉽게 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진 것이 많은 국가들, 많이 이렇게 걸어놓은 국가들은 사실 그 타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국이나 우호국들은 그 자기 책임 또 뭐 비용을 이전보다 많이 지불해야 되고 또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제가 뭐 저기 국내외 TV 이렇게 조금 보면 벌써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서도 뭐죠? 어떤 비용 문제 관련해서 뭐죠? 저기 방위 분담금 같은 거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싸게 먹힌다 이런 식의 지금 발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도 심리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페이를 해야 되는 쪽으로 심리적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국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상대국들은 이 알면서도 당하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념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한테 절반은 먹고 지금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우호국들한테 많이 보여질 거고 특히 요번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여 있는 유럽이나 나토 이렇게 보면 독자적으로 한국을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일기와는 또 다르게 일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G7 국가들 6개 국가가 이렇게 서 있고 트럼프는 앉아 있고 그래서 6대 1에 이런 거였지만 이제 오히려 6명이 앉아 있고 트럼프가 위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고요. 제가 시간이 괜찮습니까, 교수님? 여보세요?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리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한 교수님 우리가 모신 것은 그 네. 아무래도 중국 또 중국 중국에서 얘기를 할까요? 예, 네,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저기 미 대선하고 미국 외교 쪽에 좀 요즘에 그 많이 선거 때문에 들여다봐서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 미중 관계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면은 뭐 아마 치열한 경쟁이 이제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2017년 말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발간한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러시아보다 앞서서 미국의 최대 그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을 했고 또 18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했고 또 20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래도 유지되던 미중 관계를 거의 무너뜨린 그런 이제 한 방이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이제 4년은 사실 트럼프 없는 뭐 트럼프주의를 그대로 구현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뭐 임명되는 그 내각 관료들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국의 강경 입장들을 많이 가진 인물들로 좀 채워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바뀌지 않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또한 중국을 상당히 강력한 전략적 라이벌로 봐서 중국식 표현으로 투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싸우되 전체 틀은 이제 깨지지 않는 정도의 어떤 관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은 경제 무역 쪽에 기술 쪽에 많이 좀 보여질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외교안보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 상호 간에 어, 완전히 그, 뭐 전략적 공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역별로 조금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 보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한국의 그 전략적 대응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적인 그 급변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이 새로운 어떤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대국 간의 그 경쟁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충돌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마 저강도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핵이나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한반도의 그 연루 가능성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추스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앞으로도 계속 그 한미동맹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 이 현재 그 현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은 전략적 명확성인데 이것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그대로 계속 견제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한국을 많이 당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젠가요? 그 새로 주한대사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어, 현재까지 한국에 이제 주한대사로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보낸 듯한 그런 인선입니다. 예, 유엔 부대표를 보냈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는 좀 메시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그 한국어 자원의 그 대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대부분 그 한중 그 양자 관계 쪽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많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국제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하고 그 유엔 쪽하고 그러니까 다자주의에 조금 익숙한 외교관을 보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굳이 그 한중 차원에서만 그 접근하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중국의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 외교 정책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인식도 제가 받았는데요. 예, 일단은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한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일본 쪽 얘기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미 대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일본의 반응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전망일 텐데요. 먼저 그 미 대선에 대한 일본의 반응, 뭐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상당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인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이고 일본의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있어 왔다. 지금 감은 잡고 있었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좀 그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변화의 기회는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뭐 낙관적인 전망 또는 비관적인 전망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뭐 우리 하긴 나름이죠. 뭐 우리가 기회를 살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변화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일본도 그런 변화로 그러니까 그 일본 쪽에 유리한 변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트럼프 현상을 말씀드리면 조금 좀 조악하긴 하지만 한 네 가지 부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개를 말씀드리면은 기대하면서 탈패권 번역을 시도하는 반전 평화론자들, 그다음에 환영, 뭐 거의 뭐 환호에도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탈동맹 패권을 추구하려는 국가주의자들, 그다음에 당혹해하면서 패권 계승을 추구하는 일본의 네오콘들, 그다음에 우려하면서 동맹 재편을 시도하려는 글로벌리스트들,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네오콘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공식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전자의 뭐 평화주의자들이나 국가주의자들의 이 기대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상에서 제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막 반전 평화론자들하고 또 다르게 약간 반파시즘 평화론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하여튼 전쟁 반대 평화론자들은 트럼프의 출연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해리스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느 입장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일본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건 2016년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아베 때였는데 그 힐러리한테 올인했다가 굉장히 크게 실패하는 그런 외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밑바닥부터 미국의 민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 트럼프 주변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들을 면밀히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일본의 이런 관측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쪽을 열심히 봤던 저로서는 사실은 저는 한 번도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일본 쪽을 줄곧 보면서. 어, 뭐 해리스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나오는 유튜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해리스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은 기대라기보다 뭐 한 전망 같은 거는.
다만 이제 뭐 그 제도권의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그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조금 이거를 갖다가 역선을 해가지고 좀 볼게요. 저희는 이제 한미일로 막 달려갈 때쯤입니다. 작년에 3월 달에 3월 초에 그 이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걸로 과거를 봉인해버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4월 달에 그다음에 5월 달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G20 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로 갑니다. 근데 일본은 G20 끝날 때쯤에서 이건 저도 이제 특이해가지고 한번 여러 칼럼이나 이런 데서 적은 적이 있었는데 G20 끝나면서부터 NHK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게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로 가서 한미일 완성했다고 이제 좋아하고 있을 때 일본은 어, 글로벌 사우스로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캠피 데이비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게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이 있는데요. 우리 뭐 대통령은 자유의 투사 같은 연설을 했는데 기시다 연설을 보면서 조금 약간 그 깨웃깨웃하면서 아직 그때는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기시다 연설에는 자유라는 말도 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져 있는 이 질서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해석해 보면은 그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자유나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겠다. 가치관 외교 안 한다. 이데올로기 우리는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였겠죠. 그때 이미.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다음에 10월 달인데요. 저 이게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랐는데 10월 24일 날 주미 대사, 주러 대사, 주중 대사가 동시에 다 교체돼서 임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임하는 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수훈 대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근데 이런 인사가 있나요? 같은 날 이렇게 중요한 핵심 국가들의 대사를 다 한꺼번에 바꾸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셋이 다 지금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주미 대사는 야마다 시게오라는 사람이, 주러 대사는 무도 아키라라는 사람이고, 주중 대사는 가나스기입니다. 먼저 이제 야마다 대사부터 보면은 야마다 대사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워싱턴에서 이제 주미 대사 공사를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이 실무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겠죠, 이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 뭐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NSC에 시무관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NSC 때 이 사람이 시무관을 했대. 그러니까 실무를 띄고 있을 때 NSC 국장이 야찌입니다. 볼턴 회고록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워싱턴에 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이 트럼프를 부어 삶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심의관으로 이 실무를 맡아 했던 사람이 야마다인데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를 이때부터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야마다가 이제 부임한 다음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파티를 열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죠. 자기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미국 측 인사로 하가티 상원 의원이 와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그 주1 대사였죠, 트럼프 때.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보고서 워싱턴 정가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갈아타려고 하는 준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트럼프 쪽으로 보험을 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쯤 이미 다 네트워크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금 요이 땅 하고서 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대사는 무도인데 이제 일본의 외교부에는 그 이 아메리칸 스쿨, 러시안 스쿨, 차이나 스쿨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완벽한 러시안 스쿨입니다. 과장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과 과장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를 했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 물론 유창하죠. 어, 11월 5일 날,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틀 전에 신임장 제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입장을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옆에 가가지고 푸틴 옆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이제 유튜브로 흘러나왔는데 뭐 의례적인 얘기를 몇 마디 주고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잠깐 이제 포즈를 취한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몇 마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말이. 근데 일본 쪽을 보니까 아,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날 이 러시아 쪽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서방 국가들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를 하는 데는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예? 그거를 들은 이 질문자가, 인터뷰어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어, 이 러일 간의 평화조약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놀랄 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또 놀래가지고 그게 언제란 얘기냐? 상황이 끝난다는 게 언제란 얘기냐? 그러니까 뭐 전쟁 끝나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이 러시아하고 또 일본은 협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마 푸틴이 이번에 했던 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중대사인데, 주중대사는 가나스기인데요. 가나스기는 코리안 스쿨입니다. 한국에서 근무가 있었고, 한국 사람들하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하다. 왜 가나스기였을까? 그래가지고 가나스기의 이력을 쭉 보니까 한국 전문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미사일 핵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줄곧 그걸 담당해 왔고, 육자회담 수석도 했었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북미가 만났을 때 각각 현지에 가가지고 싱가포르 현지, 하노이 현지에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총책임자로 거기에서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제가 이제 읽는 거죠. 여기는 해석하는 건데 혹시라도 북미가 맞는다고 한다면은 일본도 뛰어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10월 달이었었어요. 그 작년에. 그거를 준비하고 지금 왔었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뭐 지금 뭐 해리스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쪽을 보면서 또 하나의 보험을 들고 보험 정도가 아니라 다음 수를 이미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이쪽 끄트머리 이쪽 귀에다가 한미일로 일단 다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 다른 귀로 가가지고 지금 러시아, 중국 이렇게 여기다가 돌을 몇 개 포석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기시다가 이쪽에까지 가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포석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여기에 한미일이 안정화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혁혁한 공을 세워준 겁니다. 거기 가지고 딱 안정화시켜주고 일본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죠. 뭐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여튼 그게 그 작년부터 쭉 있어왔던 일본 외교고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은 준비된 상태에서 트럼프를 맞이하고 있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크게 봐가지고는 뭐 미국의 동맹 경시 우려하고 중상주의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 대중 강경론을 환영을 하면서 일본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기시다가 여기까지 개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기시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9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월 달이었나? 9월 달이었나?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게 9월 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 이미 그 주변에는 자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작년 6월, 7월부터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총재 선거에 나왔을 때 기시다와 기시다 파벌이 스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시바를 밀거든요. 근데 이시바를 미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바는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 기시다, 유윤의 조합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올 때 그 미국 쪽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미국에서 봤을 때 기시다보다는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기시다는 그 바이든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기시다는 다음 스텝을 생각했던 거라고 한다면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시바가 보기에는 유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나름대로 포석을 깔고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북일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베 노선에서 바뀌는 거를 적어도 그 멘트상으로는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시바가 총재 선거를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일 간에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일본 속의 분위기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이른바 아베 원칙, 모두 생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일단 협상부터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 나가는 거는 상당한 정도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총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건 뭐 좀 약간 말이 길어지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시바 내각의 강요 중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은 이 북일 국교 정상화 촉진 의원 연맹의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안에서 이시바를 지지하고 있는 그룹 중에도 이 연맹의 회장이나 부회장, 간사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민당 내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시바가 나름대로 이 구상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외상이 된 이와야 같은 사람은 이 소일본주의를 주장했던 그 이시바시 탄산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노선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하고도 다르고 일본의 전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요시다하고도 다른 작은 일본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전전에서부터 그런 주장을 했는데 조선, 대만, 대륙 식민지 다 포기하고 우리 열도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열도 안에서 충분히 일본이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시바시 탄산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는 초당파 모임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는 초당파 모임의 공동 회장이 이와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 호기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와야나 나카다니라고 하는 외상 방위상은 주변 국가, 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이나 북한하고의 관계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게 변화할 수 있다. 미일 동맹으로 일변도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주변 국가의 외교로 이거를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보수 정치가 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거 총재 선거에 나오기 직전에 쓴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타이완,
이라고 하는 언설이 굉장히 안일하게 일본 안에서 퍼지고 있다. 이런 이 언설이 이른바 일본의 그 일국주의적인 평화론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기감만 부추기는 거다. 예산 규모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지금 일본의 에,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합을 봤을 때는 미일 관계에서부터 지금의 그 동북아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이 향후 이 외교안보 정책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윤석열에게는 그런 생각이나 능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좀 다른 방면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의원 외교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외교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일본의 시민들하고 어떻게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변화의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도 만들어 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